여러분, 지금 중동 상공은 총성이 끊기지 않습니다. 6월 13일 새벽에 일어난 작전으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이 바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란 주요 핵시설과 혁명수비대 지휘계통을 동시다발적으로 정밀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모사드가 수년 전부터 잠입시킨 드론셀과 AI 표적 알고리즘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핵 농축시설이 분산된 포르도 나탄즈 지하 벙커가 직격탄을 맞았고 이란 정예 혁명수비대 최고위 20여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 이란은 15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100기 이상의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개시하며 텔아비브 도심 일부 방공망을 뚫어냈습니다. 양측 공습은 현재도 이어져 민간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인정하되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불허한다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핵폭탄 9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408kg을 이미 비축한 이란입니다. 반면 우리 영공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이스라엘은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보다 안보 프리미엄이 더 크게 뛰고 있는 국제 원유 시장까지. 이번 충돌은 지역전에서 끝나지 않고 동맹국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순식간에 삼켜버릴 불씨가 됐습니다. 상공을 가르는 미사일 궤적이 밤하늘을 새빨간 상흔으로 그리던 순간 예루살렘 북쪽 아이언돔 포대는 초단위로 교전 명령을 쏟아냈습니다. 연속 발사된 타미르 요격탄이 공중에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산산이 분해시키지만 지면에 도달한 파편은 부서진 자동차와 울부짖는 사이렌 소리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마지막 창이라 불렀습니다. 핵탄두 실전화가 코앞까지 닿았다고 평가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때리지 않으면 우리가 맞는다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이란이 비핵 보유국 중 유일하게 60% 농축 우라늄을 생산 저장하고 있다는 문구를 적시했습니다. 60%에서 90%까지 가는 시간은 흥정의 여지가 없을 만큼 짧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는 내부 모의 평가에서 이란이 향후 6주 이내에 무기급 농축 임계점을 넘길 것이라 판단했고 미국이 추진하던 부분 제재 완화 핵동결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렛대를 잃는다는 위기감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군 내부가 아니라 정보분석팀에서 나왔습니다. 통신감청, 금융거래 흐름, 위성열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신형 AI 엔진 세르펜트가 타격 최적화 윈도우 오일이라는 예측치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엔진은 이스라엘 국방부와 라파엘사가 5년 전부터 공동 개발한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젝트 피닉시아의 파생 알고리즘입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 코드는 거꾸로 적의 레이더 개통 습관과 전파 침묵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역추적하며 뚫리기 쉬운 취약 경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사드 특수공작팀 키도른이 테헤란 북서부 창고지대 지붕에 니트로셀룰로스 피복형 나노드론 2000여 대를 살포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모터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 흡수도료로 피폭 면적이 소형새보다 작습니다. 평시엔 온도 센서만 켜둔 채 건물 지붕 골조에 붙어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이륙해 표적 정찰 레이저 지시, 전파 교란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공격 3시간 전까지도 현지 방공부대에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공군은 라무네임 기지에서 F-35 아야디르 편대 30여 대를 출격시켰습니다. 전투기는 시리아 상공을 저고도로 관통해 이라크 국경을 넘으면서도 다시 전파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표적 도달 1분 전 각 기체에서 제즈미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동시 발사됐고 포르도의 지하 원심 분리기 포레파열 충격파를 집중시켰습니다. 사망자가 지휘부에 편중된 이유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비밀 벙커가 아니라 자택에 모였다가 위치가 노출됐기 때문이죠. 이란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15일 핵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던 탓에 이스라엘이 당장 넘지 못할 선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지휘 계통에 큰 구멍이 생기자 이란 합참은 보복의 무게추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옮겼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첫 탄도는 샤합3, 둘째는 고체 연료형 하닷110이었습니다. 사거리 1300km 남짓한 미사일이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통과하며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향했는데 아이언돔, 아로3, 다비드 슬링의 다층 방어를 뚫고 일부가 도심에 납치하듯 괴멸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이틀 만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문장, 이스라엘의 자위권 인정, 이란의 핵무기 연구부로. 표현은 짧았지만 사실상 공격은 자제하되 이란이 멈추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죠. 에너지 가격은 즉시 치솟았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5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지지율 하락과 사법 리스크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었고 초정통파 징집 면제 논란으로 연정 결속이 흔들리자 외부 위협 결집이라는 고전적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실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집계한 네타냐후 지지도는 지난 3개월 새 37%에서 23%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국가 생존이냐 정치적 생존이냐라는 딜레마에서 그는 둘 다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일 겁니다. 그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핵무장 직전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모델이 21세기 현실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둘째, 방공망이 탄도 순항 드론 복합 체계에 동시 피폭될 때 아이언돔조차 100%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셋째, 국제에너지 가격이 순식간에 안보 서프라이즈에 반응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즉,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무인기 대응체계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라이징 라이언을 승인한 직전 NSC 문건에는 핵심 표현이 하나 담겼습니다. 핵심 타격은 90분 이내에 종결하고 회피는 6주 이상이란 문구입니다. 즉, 이란이 타격 후 핵무장 속도를 다시 끌어올려도 최소 6주 지연시킨다는 계산입니다. 핵폭탄 9기 가능량의 고농축 우라늄이 이미 물리적으로 손실되거나 재처리 공정이 흔들리면 핵무장 완료 시점이 최소 분기 단위로 뒤로 밀립니다. 이것이 정치군사 레버리지 마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반면 이란은 다층 분산 핵시설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분산된 탓에 동시다발 타격을 맞았고 핵심 지휘부가 각 시설로 자동 분산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AI가 예측한 타격 윈도가 이 분산의 딜레이를 찌른 겁니다. 공식 브리핑에 안 나온 비화 하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라파엘과 이스라엘 사이버 사령부가 개발한 피닉시아 알고리즘은 본래 사이버 보안용 행동 패턴 분석기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 라파엘 내부 R&D 테스트에서 적 공군 출격 패턴을 예측하는 세르펜트 모듈이 파생됐고 국방부가 이를 공격 방향으로 전환하며 전장 관리용으로 키웠습니다. 데이터 학습량 중 30%가량이 민간 상업 위성열 영상을 활용했는데요. 그래서 해외 언론에 나온 AI가 표적 선정에 도움이라는 짧은 문장은 이 배경을 감춰둔 채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세르펜트는 실전에서 81%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고 이는 초기 목표치 65%를 훌쩍 넘기는 치수입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묶어 대량으로 보냈지만 타격 밀도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첫 파상 15분 동안 샤헤드 136 드론 50여 기, 이어 탄도미사일 50발이 날아들었으나 도심 타격률은 20% 미만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이스라엘이 하이파 근해에 떠있던 사르5 코르벳에서 바라게잇 함대공 미사일을 함포 대신 요격용으로 썼다는 점입니다. 지상 함정공 중 요격 삼각 체계를 애초에 복합체로 돌렸기에 아이언돔이 과부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현재 시점으로 두 국가의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경로는 통제된 충돌입니다. 미국과 유로가 외교 중재를 밀어붙여 휴전 라인을 만드는 시나리오죠. 둘째는 확산형 충돌로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갖기 레바논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두 방향으로 압박하면 전선이 확장됩니다. 셋째는 압축형 확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 심장부 더 깊숙이 타격하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대 사우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겐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미 중동 기지가 피격되면 인도 태평양 억제력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스라엘 이란 충돌은 핵무기를 둘러싼 선제불가 역성과 무인체계 AI 연계 전장의 새 챕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핵무장 직전이면 사실상 핵보유국과 다르지 않다는 정세인식을 행동으로 증명했고 이란은 무력 보복 능력으로 협상력을 높이며 핵 프로그램 재개 명분을 쌓았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멀어진 국제사회가
핵을 가진 폭주 국가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 여부가 곧 한반도 안보에도 반사파동으로 돌아올 겁니다. 한국은 KAMD 고도화, 드론 킬체인 구축, 에너지 안보 투트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이버와 AI가 실전에서 위협 감소뿐 아니라 정밀 타격 효율을 10배 이상 키운다는 사례를 확인한 만큼 방산 R&D의 데이터 주권이 새로운 전략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는 예방적 타격 딜레마에 대한 현실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불가역 핵무장 포인트를 눈앞에 둔 위협을 국제사회가 봉쇄하려면 협상과 제재 사이의 세 번째 옵션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그 키워드는 양자암호통신, 극초음속 탐지, 그리고 비가역 재처리 검증 기술입니다. 한국이 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면 우리는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6월 16일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전쟁 영상입니다. 여러분, 중동 하늘이 뒤집혔습니다. 이란이 새로 들고 나온 탄도미사일 하셈이 방공망 최강이라던 이스라엘의 다층 우산을 관통해 텔아비브에 직격탄을 꽂았습니다. 한밤중 하늘을 가른 궤적은 마치 낙뢰 같았습니다. 아이언돔은 반응했지만 절반의 속도로 뒤쫓았고 데이비드 슬링은 이미 다른 표적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드도 교전창을 놓쳤습니다. 불과 7분 만에 도심 상공을 뚫고 들어온 탄두가 지하 통신 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세계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한 발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중 방어망 위에 미군의 사드까지 덮어쓴 사성 방패가 정면으로 파열된 최초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하셈은 사거리 1400km, 탄두 500km, 최고 속도 마하 12로 공표됐습니다. 재진입 단계도 마하 5를 유지해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공개된 수치는 수년 전부터 알려졌지만 실전 투입과 성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체 연료 2단 탄도탄으로 분류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란 항공우주국이 소형 위성 발사체에 쓰려고 개발했던 CC 재질의 일체형 슬릿 노즐을 빼내 미사일에 탑재했습니다. 우주 발사용이던 노즐은 섭씨 3000도를 견디는데 이를 탄도탄에 적용하면서 열 충격 내성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 교차 개발은 대외 비공개 라셰드 프로젝트 4차 회의록에만 남은 숨은 기록입니다. 하세미 궤적을 틀 때마다 레이더 화면은 실선이 점선으로 끊겼습니다. 기동 구간마다 램제트 유사 메커니즘으로 추진가스를 분출해 예측선을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동은 탐지부터 교전까지 순차로 움직이는 방공체계의 선형사고를 역이용한 것입니다. 탐지 지연은 0.2초에 불과했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아이언돔 소프트웨어는 위협 등급을 후순위로 밀었고 그 찰나가 파괴와 생존을 갈랐습니다. 전파 교란도 통했습니다. 하셈은 외래 전파 신호가 차단돼도 INS와 지상 영상 매칭으로만 목표를 찾아갑니다. GPS 거부형 설계 덕분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전자전 버블은 공기처럼 지나갔습니다. 또한 탄두부에는 EMP 소형 발생기가 삽입됐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근접 통신망의 전원을 순간 차단해 피해 복구 시간을 시간 이상 지연시키는 팔로우업 킬 개념입니다. 이 장치는 페가수스라 불리던 초기 실험체를 소형화한 3세대 버전으로 외부 공개는 이번 공격 후에야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 쪽 피해는 공식 발표보다 큽니다. 지하시설 일부가 40분 동안 통제 불능에 빠졌고 그 여파로 북부 전장 C2GC가 15분 늦었습니다. 이 한 조각의 시간차가 그날 새벽 전선의 포화량을 줄이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왜 세계 최강 수준의 다층 방어망이 무너졌을까요? 핵심은 포화가 아니라 질적 편차에 있습니다. 하셈은 단순 빠른 미사일이 아니라 각 방어층의 교전 임계값을 미리 계산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전파, 속도, 기동, 탄도 고도까지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해 실제 날아들 때는 방어망이 대응 채널에서 서로 간섭하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아이언돔은 적어도 다수 로켓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슬링은 TBM과 순항 미사일을 맞습니다. 에로우3는 고고도 탄도탄 전용입니다. 사드는 그 위 천정층을 맞습니다. 이 네 체계가 동시에 움직이면 작전 통제소는 우선순위 큐를 가동하게 됩니다. 하셈은 이 큐를 넘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순서를 교란할 정도로만 탄착 그룹을 짜 넣었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확인된 또 다른 변수는 데이터 처리 속도입니다. 에로우3 레이더는 추적 대상 선정에 최대 1.8초가 걸립니다. 사드는 1.2초, 데이비드 슬링은 0.9초이지만 네트워크를 거치면 3초를 돌파합니다. 하셈 한 발의 요격 기회를 얻으려면 최소 3.5초가 필요했는데 실제 교전창은 2.7초 남짓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KAMD 공백 시간이 최대 90초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의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킬체인에 엮인 초기 경보 위성은 아직 4기로 제한돼 있고 M셀 블로거는 마하 7 교전 한계가 있습니다. 하셈급 기동탄도탄 혹은 북측이 준비 중인 화성 19C 변형이 투발되면 우리 대공 요격선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판단 속도입니다. LSM이 아무리 빨라져도 통합 전투관리체계의 판단이 늦으면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제로레그 개념을 실증 중입니다. 이는 위협식별부터 요격 결심까지를 15초 안에 끝내는 통합 지휘 모드입니다. 그러나 결심체계가 빨라도 눈이 느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2028년까지 초소형 적외선 에리오 위성을 4기 추가 배치해 실시간 4초 간격 재방문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2기만 반영돼 있습니다. 하셈 사태는 4기가 아닌 8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극초음속 요격 연구는 아직 실증 단계를 못 넘어섰습니다. 다만 누리호 75톤 엔진의 제점화 제어기를 인터셉터용으로 바꿔 쓴다면 5년 내 마하 10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부 보고가 있습니다. 개발진은 이미 터보 펌프 디자인을 이축 가스터빈에서 전기 펌프로 교체하는 변형안을 테스트했는데 추력 밀도를 12%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말 프로젝트 블루에로 2차 기술 워크숍 비공식 자료로만 남아있는 비화입니다. 하셈의 RCS는 0.01 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스텔스 드론에 가까운 값입니다. 이라는 탄두부에 탄소 실리콘 복합재를 적용해 공기역학적 열방호와 레이더 흡수 효과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 설계는 이탈리아산 항공용 복합재 바인더를 흑해 경유 루트로 들여와 실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파 방어력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셈의 INS는 MEMS 자이로와 광섬유 자이로를 이중화했고 전파가 막히면 지상 영상 매칭 데이터베이스를 꺼내듭니다. 테헤란 외곽의 갱신용 지상 스캔 전용 레이더 사이트를 구축해 실시간 지도 데이터를 쌓은 뒤 미사일 발사 직전에 대용량 솔리드 메모리에 삽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홉사이트라는 코드로 관리되며 2023년 이후 엔지니어링 사진이 외부에 단 한 장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방공망을 관통한 뒤 현지 도심 인프라를 끊어놓은 EMP 탄두는 복합 고폭탄두에 부가 탑재됐습니다. 충격파와 전자펄스가 동시에 퍼지면서 전력망과 통신망을 20분간 정지시켰습니다. 이 20분은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서 긴급 지시가 지연되는데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관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선 LSM 블록2 개발 일정을 2029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탐지 레이더를 GAN 기반 A사로 바꾸고 교정 고도를 70km에서 100km 이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극초음속 인터셉터 H킬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마쳐야 합니다. 킬체인 위성을 확대하려면 국방 과기부 민간 우주기업이 삼각 파트너십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국방부, 위성버스는 민간, 감시탑재체는 방위사업청이 통합 발주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기당 제작비를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상 레이더도 문제입니다. 백두산 기슭에 배치된 고고도 레이더는 극초음속 탄도체의 진동 패턴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신형 X밴드 대구경 레이더를 휴전선 남측 40km 지점에 전방 배치해 탐지망을 촘촘히 해야 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사례가 무서운 건 방어가 실패했어도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격 측은 목적을 이뤘고 방어 측은 손실을 감췄습니다. 즉 고속정밀 저피해 개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북한이 유사 전략을 채택할 경우 초기 타격용 극소수 탄도탄으로도 우리 전략 거점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어 체계는 절대적인 격추율만 좇아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살아남은 한 발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관점입니다. 하셈은 전력통신을 끊어 지휘망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C2 센터와 전원망이 과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도로지에 예비 전원 분산망을 구축하는 플랜 B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을 조기 도입해 발사 정황을 60초 전 예측하는 전술 옵저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빅데이터 센서 노드가 전국에 깔려 있다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간과 정보입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방패는 종이장입니다. 정보가 엉킨 방망이는 무쇠라도 부러집니다. 이것을 이번 하셈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교훈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공격은 계속 진화합니다.
방어는 더 빠르게 진화해야 살아남습니다. 한국 안보의 미래는 결정을 미루지 않는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더 빠르고 더 똑똑한 방패를 준비할 때입니다.